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물러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종근 전 대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가 움직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추미애가 오늘은 물러나는 거죠, 지금.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방송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오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오후에나 발표가 될지 어떨지. 예. 청와대 이제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오늘 이 개각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언지를 준 상태라 모든 언론들이 개각 관련 기사를 쏟아냈죠. 그런데 오전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전 이 시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적어도 바로 좀 받아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이 조치를 좀 취해놔서 아마도 언론 보도 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올 텐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오후 한 2시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2시 정도에 빠르면 2시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범인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교체되는 것을 어떻게든 경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캄프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 좀 포장하기 위장하고 위해서 포장용으로 한 둘 정도, 하나 둘 정도다. 그러니까 환경부 쪽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무부 환경부 플러스 알파가 될지 아니면 법무부 환경부만 될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공수처 후보 2명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 후보를 지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후보를 지명을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일부 완수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참 일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오늘 그 교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도 오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도 포장한다고 뭐 추미애가 경질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이 정부는 뭐든지 그렇게 쇼를 하려고 해. 국민들한테 솔직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원포인트 인사 딱 하면서 이건 경질이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을 빚었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혼란을 주어서 대통령까지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하고 이건희, 국민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인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왜? 유리하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답정너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예. 김진욱 헌재 소장으로 헌재 연구관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원래는 지금 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재 연구관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이 두 사람이 5표 이상을 받아서 이 두 사람으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8일로 연기를 시키면서 추미애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래? 야당의 한 사람이 교체됐으니까 그 사람이 이 새로 선임되는 28일 날 하자. 그리고 이 후보들도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더 센 사람을 아마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후보를 빼고 거기에 변협이 추천한 또 다른 사람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김진욱으로 완전히 결정된 거다라고 단언한 이유가 이건희 그 부위원장의 전력 때문입니다. 이건희 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뭐 저 한평 출신입니다. 전라도 한평 출신인데 쭉 그 검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검 공공 송무부장까지 역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 5.18 조사위에
위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을 겸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실무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간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희라는 사람의 국민권익위 행적을 볼짝시면 김태우 감찰 반원 아시죠? 청와대 감찰 반원. 청와대 수사관 뭐로 제일 유명하죠. 예. 네,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이 이 제보 폭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청와대가 이 사람은 자기 이 비리 때문이다. 이 비리 때문에 그렇게 폭로했다고 그랬는데 이건희 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다라고 예. 주장을 해서 공익제보자로 결정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다. 임명되는 게 이해 충돌이다라는 거를 논의를 했는데 전부 다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희 부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까지 이거는 이해 충돌이다라고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부에서 소신 발언, 소신 행정을 했구만.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편을 든 건 아니에요. 예. 윤석열 총장한테도 사실은 이해 충돌이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명예훼손 그때 수사를 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어느 지검에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그것 갖고도 사실 본인의 어떤 수사를 어떻게 자기가 배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즉 좀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진짜 공수처 처장이 되면 또다시 윤석열 총장 꼴이 나지 않느냐. 제2의 윤석열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장을 했다. 즉 전현정은 이 추미애가 지금 추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두 사람으로 김진욱을 하느니 차라리 완전히 정말 강골인 사람 한 사람을 딱 놓고 이렇게 해갖고 김진욱을 만약에 추천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심을 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이 공수처장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의 꼼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임명을 한들 과연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수처가 정권 보위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겠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는데 대통령 물러나가면 전혀 다른 공수처가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멸하게 돼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재인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파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민주당이 제일 먼저 공수처를 개정할 겁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힘을 빼든지 그럴 지금 사안이죠. 공수처야말로. 지금 법무장관은 박범계 의원으로 거의 굳어진 상태입니까? 하마평으로는 거의 굳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의 지금 인사 상황을 보면 확실하다라는 게 뒤집힌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만 박범계가 유리하다는 측은 뭐냐면 박범계가 그래도 그 국정감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센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한 측면에서는 그러나 또 그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에다가 또 워낙에 윤석열이 나이가 높아서 원래 형 부르던 그런 사이고 박범계가 아무리 강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먹혔다 솔직히 윤석열의 그 기세에 눌렸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양론이 지금 있어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감에서 박 의원님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했잖아요. 아니 그 표현이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좀 떼쓰는 징징댄다고 표현하죠. 그런 어투지 이게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재신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뭐 한 40여만 명 대개분들이 총 집계한 것 같아요. 일단 추미애가 1년간 추윤 전쟁을 벌이면서 대개분들 지지를 얻은 것만은 그나마 본인으로서는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결국은 추윤 전쟁에서 윤석열한테 완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꽁도 매도 잃고 명분도 실리도 잃고 팽 당한 거 아니에요. 토끼는 지금 펄펄 살아서 그렇죠. 살아나는데 본인만 걔만 지금 죽어버린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히딩크 감독 이 별명이 떠오르는데 5대0이요. 5대0 기억하시죠?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져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5대0이에요. 보면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된통 당했죠. 감찰위원회 되치기 당했죠. 그 다음에 직무배제 행소 당했죠. 그 다음에 또 이번 행정법원 결정 당했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거의 전패거든요. 왜 전패를 했을까요? 말도 안 돼. 우리 시청자도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법치주의가 뭔가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는 자의나 폭력에 의해서 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에 의해서 법이 좌우돼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의 맞춤한 법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법을 얘기하면, 특히 추미애가 법을 얘기하면 그 법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규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아니 이 어떤 법을 끌어들여서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이는데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갖다가 요리하고 활용하고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얘기되는 판사들마저도 결정문과 또는 판결문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연구회나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판사들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아니 법을 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끌어다 붙여서 어떠한 특정 개인을 찍어내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총괄 기획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뒤에서 한 거지만 저는 추미애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랄까 야망 이런 것이 앞서다 보니까 욕심이 패망의 지름길이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특히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민심을 거슬려서 보통 사람들은 상식과 합리를 거슬려서 일을 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패배가 예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추미애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윤석열 관련해서는 여러 번 SNS에다 올리고 뭐 했는데 이제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아니 법원에서 재판 결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도 존중한다고 그랬죠. 존중한다. 그런데 법무장관은 존중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상권 분립 체제도 뭐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그러게요.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물론 정의라는 뜻만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뭐 뜻도 있지만 이 정의를 어쨌든 관할하는 장관이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정의라는 것은 바탕이 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정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법의 지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봐야 정의가 생기는 것이지 법이 아닌 그 상위에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법이라는 가치가 우리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걸 역설해야 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법이라는 제도, 틀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법을 인정하죠? 판결을 받았을 때 나 인정할 수 없어.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인정 못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자기 소회를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인생 25년이 산산조각으로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추미애 앞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본인은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렇게 잘 마무리만 되면은 검찰개혁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도 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꿈이 아니었다면 당대표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서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장관들도 다 불러 제끼고 총리와 직접적으로 둘이 회동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직접 독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서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으로 밑으로 내려간 건 많은 꿈을 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예. 이 박병석이 지금 있는 자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왜냐면 5선이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잘만 하면 서울시장 후보도 나올 수가 있었고, 뭐 지금도 나오겠다지만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꿈도 가질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장관을 간다? 이거는 내가 어떤 치적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치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친문들의 신임을 얻어야 경선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본 거죠. 친문들의 신임을 얻을 만큼의 치적을 쌓겠다.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세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세를 낮췄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와가지고 친문 대깨문의 그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식의 윤석열 죽이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도 같이 제 칼에 찔려갖고 죽는 그런 결과를 빚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게 노사모 같은 거였어요. 네. 자기도 5선이고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자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배가 아팠던 건 열혈 지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친추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팬클럽이 정말 드러내놓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팬클럽이 없었던 게 진짜 평생에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뭐 추미애를 재심하라 뭐 몇십만 명 청원 들어오고 또 친문들이 막 지지하고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드디어 나도 노사모 같은 게 생겼다. 내가 뭐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민심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다 이 보디가드 해줄 거고 다 앞장서서 싸워줄 거다. 난 이제 호박이 넘쳐 들어왔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추미애를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 놀아나서 칼춤을 추긴 했지만 이게 계속 뭐 자기를 지지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5선을 정말 정치 활동을 한 거죠. 이미 문재인이 버렸다는 네. 그런 징후만 나타나면은 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대깨문들은 싹 그날로 떠나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전혀 추미애 지지층이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과 지금 일종의 대립각을 슬슬 세우려고 그런 양태를 이 퇴임 앞두고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문들이 대깨문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후보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에게 칼을 꽂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무현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이 칼을 꽂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에서 추미애는 자격이 안 되죠. 안정적으로 충성을 다할 사람입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평생 그래왔잖아요. 말도 바꾸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깨문들이 끝까지 지지해 줄까요? 그런데 추미애의 그런 앞으로 정치 역정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론을 놓고 강원 양론이 상당히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은 윤석열 총장이 7월 24일 물러나는 달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상 의총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 의총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김두관이니 뭐 민영배니 뭐 이런 사람들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막 난리를 쳤고 또 그 안에서는 뭐 허영 대변인이라든지 뭐 윤영찬 서른 의원이라든지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지금 하면 도리어 역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했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김태년 원내대표 그래 우리는 지금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니까 속도를 조절하고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끝났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제든 서른 의원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질 테지만 언제든 7개월 이내에 사달이 날 거다. 그때 하면 된다. 이게 잠복하겠다는 얘기지 서른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논란은 어디에 초점이냐? 윤석열 너 문재인 건드리지 마.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와대 저기 하지 마. 수사하지 마. 원전 수사하지 마.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탄핵할 거야라고 지금 협박을 미리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제도 개혁론하고 윤석열 탄핵론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겠죠. 그렇죠. 온건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탄핵론을 들고 나와봤자 4월 재보선도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층이 떠나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풍이 엄청나게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은 탄핵을 하자. 탄핵이든 그런 조치를 칼을 뽑자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지금 이 탄핵론들은 그런 식의 패배주의 가지고는 이기지 못한다. 뭐 있지도 않는 수구 카르텔 기득권 동맹 운운하면서 윤석의 목을 당장 쳐서 말하자면 얼마든지 174석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은 일단 모든 업무가 수사지휘권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렇게 기선을 잡아가야 한다. 앞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우세를 점해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지금 추미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추미애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정치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강경론자들의 대부분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두관입니다. 김두관은 25일부터 27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온건파가 얘기하는 반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윤석열이 더 커진다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데 만약에 탄핵하면 물론 그 순간 정지되겠지만 정지되는 순간 거의 뭐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두관은 거꾸로 지금 자기가 존재감이 없잖아요. 뭐 이 지지율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크게 만들어도 자기가 윤석열과 대항하는 그런 대항마처럼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극렬하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김두관, 황운하, 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다 피의자들 아닙니까? 아니, 김두관도 이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위증 강요로. 강요 미수죄로. 그런 측면도 있고 박주민도 그런 쪽에서 발을 디디는 것 같던데. 박주민은 살짝 발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위상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추미애도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없다. 그 글을 오마이뉴스에다가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따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또 원문 보기까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싸움에서 완패를 당했는데 그러면 조용히 그냥 집에 가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대로 쉬시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정치적 회생을 위해서는 뭘 해야겠나. 이 강경파에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그 강경론을 끌고 가면은 지금 어차피 문재인도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렇죠. 말해서 지지율이 뭐 30% 초반까지 내려갈 거 뻔하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목소리를 내서 권토중대를 노려보자는 그러한 계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말씀에 사실 오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열린우리당 마지막 말기를 보면 완전히 108번 내라고 해서 전부 다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단단히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딱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하락세가 35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일부에서는. 그럼 35와 30은 금방이거든요. 그럼 37, 38과 30은 조금 멀어 보여도 35부터 30까지는 금방 내려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초반만 가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목소리들이 아주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 당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백가쟁명, 추미애 나오지, 김두관 나오지, 뭐 그러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 내가 탄핵 발의할 거야, 내가 탄핵 발의할 거야.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계속 되는 상황. 이제 곧 뭐 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해찬이가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을 장악하면서 차기 대선까지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뿐이 없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양정철이가 밑에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그 통제해 왔는데 그림 속에서 지금 그런 통제가 그림자들의 통제가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와 뭐 고통을 주었습니다만은 오늘 드디어 물러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말로 치달아가면서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친문 일색의 민주당이 앞으로 각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과거 열린 우리당 시절의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